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관한 공부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우리가 2교시에서 보는, 쭉 두 번째 과목에서 보는 두 번째 영역이죠.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 상식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 각 모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 그러니까 개입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영역들, 그러니까 실천 기술론 같은 게 더 공부는 쉬워요. 왜냐하면요, 그 모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들만 좀 알면은요, 이게 그 문제를 유형화시킨다든 변화시킨다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해져 있는 정도의 문제들만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영역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접근이 쉽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주로 모델들을 공부할 건데, 모델들이 이제 첫 번째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사회사업의 종류,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크게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들,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델들,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모델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실천 기술이 되겠죠. 그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 개인용, 가족용, 이 집단용 세 모델을 다뤄봅니다. 자, 지역사회용 모델은 잘 다루지를 않고, 이건 어디서 다룰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하면 개인용 실천 모델들, 또 가족용 실천 모델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들,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즉 집단 사회 사업에 있어서의 실천 모델들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신역동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 이론, 그러니까 심리사회 모델이죠. 그러니까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그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그 다음에 위기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 한 8개 내지 9개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델들, 이제 뭐 공부하냐면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델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보통 가족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치료 모델을 이제 우리 보엔 가계도 얘기하면서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었죠.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전수 모델이라는 거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누친이라고 하는 학자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 모델 공부하게 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 모델, 다른 말로 성장 모델 또는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공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헤일리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도 적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접근을 크게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실천 기술을 누구한테 적용하냐인데, 미시적 접근 안에 이제 개인과 가족이 포함이 되어졌었죠. 중범위 안에 이제 집단이 들어갔었고, 집단과 또는 집단 목표를 명확히 한 조직이 이제 거시적, 그러니까 중범위적 접근의 대상이었었죠. 지역사회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걸 거시적 접근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습니다. 실천론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개인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체계론적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개인 대상으로 한 실천 기법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정도 일단 알고 시작을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보니까 정서 및 인지 개입 기술, 정서적 안정을 원조하는 기술,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 행동 수정 기법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공부하셨냐면은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시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 개입 과정이 있었어요. 그 개입 과정 때 얘기를 나눠봤던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실천론의 얘기와 실천 기술론 사이에 이제 뭐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은 이 기출 형태가 주로 이제 섞여져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각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많이 섞여져서 나온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 개입 기술에 관한 얘기들이 실천론에서도 나올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에서도 보통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와줬다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실천론에서 공부 잘 하셨기를 바라고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 역동 모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정신 역동 모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가공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성격 이론에서 맨 처음 공부했었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심리학의 기초자라고 불려지면서 우리 프로이트 공부했었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들, 지형학적 모형, 구조적 모형, 이게 시험에 다 나와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무의식 속 자아 방어 기제까지. 방어 기제는 사실 이 실천 기술론에서 등장을 하지 않는데 여하튼지 간에 실천 기술론에서 기출로 나오지는 않아요 주로. 그런데 우리 함께 그냥 교재하는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시는 걸로 대체를 하고요. 자, 여기 4번을 보니까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의 기본적 개념은, 기본적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것이고, 개입의 목표는 뭐냐. 자, 과거의 경험에서 형성된 클라이언트의 밑줄 볼게요. 무의식적 갈등과 이로 인한 불안을 의식화시키는 게 당연히 목적이겠죠. 뭐냐면은 우리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원초화가 쾌락 원리에 의해서 구동이 되어지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본능적 작용이었었죠. 그것이 사실 역기능적 인간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의식 속의 원초화를 어떻게 집어누를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 있다고요? 의식이 갖고 있는 현실 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우리 공부하셨었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다시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강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의식을, 그러니까 무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본능적 쾌락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초화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자아의 현실 원리뿐이다. 자아의 현실 원리가 2차 사고 과정을 통해서 원초화의 본능적 욕구를 유보시킨다는 얘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정리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 역동 모델에 있어서의 개인 목표는 당연히 뭡니까?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죠? 의식화시킨다는 얘기죠. 정리됐죠? 자, 현재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 동그라미 통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의식화시켜요. 그래서 자아의 현실 원리에 의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 본능적인 거 문제인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통찰하게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다시금 발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신역동 모델의 핵심이죠.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아를 강화시킨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의 목표다. 정리됐죠? 자, 정신역동 모델에서의 개입 기법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면은 전이 해석. 자, 해석한다. 해석도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정신 또는 인지에 개입되는, 그러니까 정서나 또는 인지에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서 공부하셨습니다. 해석 기술.
자, 전이라는 것도 뭔지 공부하셨죠?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전이라는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과거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대인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사회복사한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붓 엄마한테 학대당했던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성장을 해서 사회복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붓 엄마의 머리칼도 길었거든요. 근데 복지사도 만난 여자 복지사도 머리칼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왠지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워. 그냥 싫고 그냥 밉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전이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적 대인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감정을 복지사한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게 전이고, 이게 거꾸로 대상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전이하면 그걸 이제 역전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죠. 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인한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해석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전이를 해석해 주는 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현상 기법. 프로이트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에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게 한 후에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 기억 등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거 있었었죠. 레드 선 이런 거 보셨어요? 레드 선. 그래서 릴렉스, 편안하게 앉아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말하세요. 그냥 말하십시오. 떠오르는 거 말하라고 합니다. 뭐 전생을 알아본다 뭐 이런 거 하면서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 했던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그게 자유현상 기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억압된 충동을 발견하고 무의식을 의식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즉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프로이트는 항상 가장 중요한 공간적 영역이 무의식이라 그랬죠. 무의식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일상적 관찰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유현상이나 또는 꿈의 해석, 그렇죠, 또는 최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었었죠. 자, 자유현상 뭔지 아시죠? 릴렉스, 레드 선,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 기억나실 거예요. 자, 직면이라고 하는 기술도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셨었습니다. 혼내주는 거라 그랬죠. 예, 지적해주는 거. 그래서 복사 클라이언트의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일치 등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해서 교정할 수 있는 능력, 저항 극복 및 동기화시키는 데 있어서 직면을 사용합니다. 자, 직면이라는 것은요, 이거죠. 너 잘못했거든? 똑바로 해. 이런 얘기인데, 이 직면 기술은 어떤 관점에서 쓰는 거냐면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어떤 횡적 관점, 즉 평등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지사가 위에 있고 클라이언트가 밑에 있는 이런 수직적 관점으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했었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야지만 지적하죠. 너 잘못됐거든? 너 왜 그래? 이게 직면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신분석 이론이 1920년대에 미국에 있어서의 이 진단주의자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졌다고 했죠. 진단주의자들은 병리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서 수직적 인간관계, 즉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위계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주요 기술들, 즉 진단주의자들이 썼던 기술이 바로 직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단주의하면 의사 환자 생각하라 그랬죠.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 생활 습관이 이게 잘못됐거든. 그래서 이 병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 고쳐.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근거되어졌다는 거, 그걸 정신역동 모델에서 활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자, 훈습. 얘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훈습이 walking through라고 하는데요. 훈습. 이게 가르칠 훈, 익힐 습자입니다. 한자로. 참 우리말 번역 잘 해놨어요. 가르칠 훈, 익힐 습. 뭐냐면 가르쳐서, 그러니까 사회복사 가르치는 거죠. 훈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습하는 거예요. 익히는 겁니다. 보면 클라이언트 본인의 문제 및 무의식을 지속적으로, 밑줄 볼게요, 반복해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다. 뭐냐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한 번 태어난, 그러니까 한 번 형성된 성격이 변형돼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격 결정론이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 성적 결정론이라는 얘기를 하죠. 한 번 정해진 게 이게 바뀌어지질 않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방법 뭐냐면은 끊임없이 잘못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안 바뀌어지니까 한순간에 확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 본인의 문제 및 무의식을 지속적 반복,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탐구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또 느끼고 계속해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자, 저항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무의식적으로 옛 것을 고집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이라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계 형성, 즉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으로서 저항이라는 거 공부하셨었죠? 그렇죠. 그 저항을 해결할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도 굉장히 무의식적 과정이거든요. 그럼 왜 저항이 일어났지? 그럼 저항을 한 번만 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끊임없이 어떻게 훈수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항은 일어나게 된 거 네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가르쳐주고.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 또 네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일어난 거 또 무의식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익히게 해주는 겁니다. 가르쳐서. 이게 바로 훈수비다. 여러분 정리됐죠? 자,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심리사회 모델이 등장합니다. 심리사회 모델. 자, 심리사회 모델.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도 들어봤죠?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의 심리사회 모델, 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했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뭐 더 줄여서 자아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건요, 성격이론, 즉 심리학 중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 우리 지금 실천기술론에서 공부하는 이 심리사회이론이라는 것은 심리학적 모델이 아니라 실천기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용어는 같지만 개념 전체와 사용되어지는 범위는 전혀 틀리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뭐냐면은 인간의 심리 내적 부분과 환경, 또는 상황이라고도 하죠. 부분의 상호작용 강조하고 개인, 가족, 집단 등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지만 가족들한테도 쓰고 집단한테도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의 변화나 적응을 촉구하고 강조한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로서 활용을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이런 거예요. 개입을 할 때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심리사회 모델은 중요해요. 기억합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얘기 또는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끊임없이 나오는 대주제죠. PIE, Person in Environment. 기억들 나시죠? 우리 생태체계 이론 하면서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주제입니다. 끊임없는 주제예요.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 한 인간을 이해할 때 그 인간 자체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환경 안에 있는 그 인간도 봐야 된다. 즉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환경 속의 인간적 관점 또는 상황 속의 인간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자. 그게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 교재를 보니까 발전 과정이 등장합니다. 메리 리치몬드, 고든 해밀턴, 플로렌스 홀리스라고 하는 세 명의 학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세 사람을 심리사회 모델의 3인방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메리 리치몬드.
그 다음에 고든 해밀턴, 그 다음에 플로렌스 홀리스. 자, 학자 이름 알아야 될까요? 모를까요? 예,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따라해 봅시다. 메리 리치몬드, 그 다음에 고든 해밀턴, 플로렌스 홀리스. 자, 메리 리치몬드는 이미 실천론 역사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었는데, 이분은 여자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COS, 즉 볼티모어시에 있는 COS, 즉 자선조직협회의 단원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자, 이분은 아주 진단주의자였었어요. 무슨 주의자? 예, 진단주의자. 진단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뭘 했다? 인간을 이해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적 원인론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직선적 원인론. 기억나요? 예, 직선 또는 단선적 원인론. 무슨 소리냐면 한 인간이 있으면, 인간 개체가 있다면 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문제는 뭐가 있어? 뭔 문제가 있어? 자, 문제가 이 인간의 현재의,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라는 것은 결과고 이 문제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직선론적 원인론이에요. 이해되죠? 즉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이게 체계 이론에서는 순환적 원인론이라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여러분? 체계 이론에서는 순환적 원인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환적 원인론은 뭐죠? 빙글빙글 도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특정하게 지어질 수가 없다는 게 순환적 원인론이었었죠. 기억들 나세요? 그러니까 이 직선적 원인론적 관점 또는 단선적 원인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진단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냐? 빨리 가서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원인 찾는 작업을 진단이라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했던 거예요. 진단주의자들이. 메리 리치몬드는 처음에 진단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COS 단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고 현장 근무를 한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였던 거예요. 이분이 뭘 하냐면은 그 볼티모어시에 있는, 우리 COS는 가가호호 개별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본 거야. 방문을 해서 야,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상황이 있네를 갖다가 파악을 하면서 대단한 걸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 인간의 환경은 사회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 사회 또는 뭐 상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환경, 사회가 한 인간한테 주는 영향이 막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직선론적 원인론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 클라이언트가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잘못 보내갖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돼서 클라이언트한테 문제가 됐다고 봤던 거야. 정리됐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자신한테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요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안에 있다고. 봤는데 아니더라. 원인이 어디 있다. 환경도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메리 리치몬드는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야, 이게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인 사실인데, 너무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쓰냐면은, 연도도 기억합시다. 1917년 몇 년도? 네, 1917년도에 그 유명한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소셜 디아그노시스,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 메리 리치몬드 책은 두 권을 꼭 읽으셔야 돼. 사회진단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What is the case work? 즉 개별 사회 사업이란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 책은 꼭 읽으십시오. 아주 얇은 책인데 우리나라엔 번역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원서만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 사회를 진단한대. 자, 진단주의자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진단주의자는 계속 개인만 봐왔거든요. 개인의 문제만. 그런데 사회를 본 겁니다. 사회도 원인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진단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얘기를 메리 리치몬드가 해요. 즉 환경도 인간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메리 리치몬드가 어떻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리 리치몬드는 이 심리사회 모델의 일종의 창시자예요. 이해되나요? 이 사람이 창시를 한 겁니다. 이 개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환경 또는 사회 또는 상황이 즉 인간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인간한테 원인이 되어진다. 문제의 원인이 되어지고 그 원인이 되어지니까 그걸 뒤바꿔 놓으면 어떻게 해결도 되어진다는 가설을 이분이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든 해밀턴이 등장하는데 이 고든 해밀턴은 뭐 한 사람이냐. 이제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서의 어떤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제 프랜스 홀리스가 이것을 구체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이 심리사회 모델을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말을 써요. 이걸 체계화시켜서 아주 이론적으로 완전 정립을 한 게 홀리스예요. 자, 교재를 보니까 메리 리치몬드 1917년 저서 사회진단을 통해서 상황 속의 인간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바로 뭐죠? 이 심리사회 모델의 일종의 이론적, 개념적 창시자가 바로 메리 리치몬드고, 그리고 이제 고든 해밀턴이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썼고요. 중요한 거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보통 심리사회 모델 하면 이제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 이론적 기반, 자, 다양한 이론을 절충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천 모델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이론적 배경을 이것저것 다 갖다 쓴 건데 당연히 정신분석 이론은 들어갔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단주의자였으니까 이 메리 리치몬드가. 자, 대상관계이론, 체계이론, 생태체계적 관점까지 다 들어가고, 자, 여기서 뭐 대상관계 이론이 뭡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상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유형들, 이것이 보통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때까지 한 6살 때까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생의 대인관계 사회성 기술이 성립이 되어진다는 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보시고, 그래서 어릴 때에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체계이론, 생태체계적 관점, 자아심리이론이 바로 뭐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활용이 되어졌고, 역할이론, 의사소통 이론들이 다 합쳐져서 절충되어져서 형성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참 지저분한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론, 대상관계이론, 체계이론, 생태체계적 관점, 자아심리이론, 역할이론, 의사소통이론이 절충되어졌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절충되어졌다.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심리사회 모델은 대상관계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은 대상관계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지 준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개입식 가정. 자, 터너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심리사회 모델을 개입할 때 세워야 될 기본적 가정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갖고 있고, 모든 인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장 능력, 학습 능력, 적응 능력, 사회 또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위대한 존재다. 성격 체계 구조나 발달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관점이 이용되어진다. 자, 프로이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 체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체계, 사회적 체계가 끊임없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문제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별 차별성이 강조되어진다. 즉 개별화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개입식 가정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개입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자, 수용해야 됩니다. 자, 이 심리사회 모델도 일종의 상담이에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담입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어떤 모델을 상관없이 다 수용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여야 되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라포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 자, 그 다음에 개별화. 이것도 상당히 기본 원칙이죠. 상담의 기본 원칙입니다. 개인은 독특한 존재로서 독특한 욕구와 그렇죠. 서로 다른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의 관점. 이것도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전부 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관점 가져야 되고, 자, 환경 속의 인간적 관점, PIE 정의됐어요? 네 가지 다시 한번 개입 시에 네 가지 원칙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수용, 개별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의 초점, 마지막으로 환경 속의 인간 네 가지 시험에 나온다. 정리됐고, 자, 개입의 종류, 개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실천론 시간에 뭐 공부하셨냐면은 개입의 대상에 따라서 개입의 종류를 구분했었을 때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눈다 그랬죠. 직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 자체한테 대면적 개입을 하는 게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어요. 얼굴 맞대고서 개입하는 거, 상담 같은 거. 간접적 개입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개입하는 거예요. 환경에. 이해되나요? 자, 심리사회 모델은 클라이언트에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왜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디에 개입을 할 것이냐입니다. 어디에 개입을 하냐면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부분들, 즉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심적 부분으로도 바라봤죠. 그렇죠? 인간 자체에 대한 개입, 그걸 우리가 심리적 개입이라고 했어요. 심적인 부분에 개입을 하고 또 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어떻게 환경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의 심적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이야. 그때 이 심적 부분, 클라이언트 자체에 대한 개입을 직접적 개입이라고 명칭을 줬고,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 환경적 조건에 개입하는 것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명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 있어서의 개입은 무슨 개입이 있다?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다. 정의됐죠? 자, 보면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심리사회 모델이 비판받는데 간접적 개입보다 직접적 개입에 더 몰입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 개입도 분명히 있는데 환경에 대한 개입도 근데 간접적 개입보다 직접적 개입에 몰입해서 비판받았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직접적 개입 이거 시험에 뭐 100% 나옵니다. 다 나온다 그래서 죄송해요. 하여튼 100% 나와요. 이 내용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